안녕하십니까. EBS 특별 생방송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의 송해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아영입니다. 자, 오늘까지 3일째 EBS 특별 생방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일 첫날에는 수능 출제 방식, 4일 둘째 날에는 수능 시스템 개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이야기, 바로 수능과 EBS 연계였죠. 네, 그렇다면 수능 EBS 연계 정책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학생들일까요? 부모님들일까요? 아닙니다. 2010년 수능 EBS 연계 정책 후 사교육 시장의 몸짓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교육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진 것이죠. 네, 그래서일까요? 3일부터 이어진 특별 생방송 시작 전후로 토론 참석자들 참 많은 사교육업체와 일부 언론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받거나 혹은 피하거나 매우 바빴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많은 집단들 또 일부 언론 등이 작전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EBS 특별 생방송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 그 마지막 편에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수능 EBS 연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출제 오류 논란과 함께 흔들리는 수능.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사교육 업계는 수능 EBS 연계 정책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사설 모의고사와 고액의 족집게 강의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던 사교육 업체들. 하지만 EBS의 수능 연계 정책 후 사교육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EBS 연계를 위해서 사교육 시장 자체가 전기 포화되고 해법과 터뜨린 것은 벌써 횟수 따지보면 몇 년이 됐습니다. 현장 교사와 학생들은 EBS 연계 정책이 사교육 팽창을 막고 교육 격차를 줄여주는 공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사교육을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특히 사교육을 하면 너무 부담도 크고 지금도 근데 그렇게 EBS 연계도 안 하고 갑자기 제도를 바꿔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더 엄마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부담이 더 커서 그래도 EBS가 있으면 뭘 할지 그 방향이 있는데 없으면 그 방향성이 사라지니까 EBS는 계속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EBS로 인강을 과학이나 탐구 과목은 인강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EBS가 사라지면은 아무래도 그 탐구 과목을 학원 가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어질 것 같긴 해요. EBS만 믿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 지방에는 스타 강사 같은 것도 없으니까 EBS를 교과서 삼아서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EBS 연계를 없앤다면 그런 친구들에게 좀 불리할 것 같아서 EBS 연계율은 딱 지금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도시보다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교육비 경감 효과 또는 지역 간의 그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만큼 적극 활성화하는 쪽으로. 위기의 수능. 정말로 EBS 연계 정책 때문일까요? 오늘 특별 생방송에서는 수능 EBS 연계 문제 공방의 진실과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송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 오늘 수능과 EBS 연계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BS 입시분석위원이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금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의 정영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정책 교사연대 대표이자 대진고등학교 교사이신 이성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당히 늦은 시간이지만 방청석에는 지금 EBS 학교교육기획부 신삼수 부장님과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방청 중에 함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서도 의견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EBS 연계 정책이 어떻게 왜 시작된 것인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정호 교수님께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EBS가 처음에 그 연계라든지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된 것이 이제 2004년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교육비가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 때문에 많은 부분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게 2010년도에 그 10년도에 지난 정부에서 EBS하고 수능과 연계를 70% 하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와서 이제 시행이 돼 가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보면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사교육비 측면에서 보면 그 효과가 좀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영식 교수님께서는 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2004년도에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 양극화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 하나의 주범 중에 하나가 사교육부로 이제 그 지목을 받았고요. 네. 특히 이제 지역 격차나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서 학력 대물림이라는 어떤 그 나쁜 그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안병영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교육을 갖다가 공교육에서 흡수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사실은 시작된 것이 EBS 수능 강의입니다. 네. 그러면서 안병영 장관이 그때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기가 걸리면 체력을 길러야 되지만 워낙 지금 그게 심각하니까 해열제를 투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는 이제 그 실제로 연계율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다 보니까 연계율이 학생들이 체감하는 게 3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실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가난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EBS를 통해서 수능 시험을 잘 보도록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연계를 하는 70%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지금 수능과 EBS 연계 정책이 201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당초 시행 목적이었던 사교육비 경감, 또 수험생의 부담 완화. 이금수 선생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잘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해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육지책으로 출발한 것 자체가 그 EBS 수능 그 70% 연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역 계층 간 소득별 교육 격차를 좀 해소함으로 해서 오히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저희가 지방의 그 입시 설명회를 가보면 상당한 그런 느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들이 처한 그 가정 환경하고 상황에 따라서 스타트가 달라서는 안 된다. 스타트점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1년도를 제가 돌이켜보면은 그게 첫 해인데 201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죠. 그 첫 해 아주 원성이 컸어요. 왜 컸냐면은 이게 무슨 체감 70%냐 이래가지고 저도 불려가가지고 한 2달 동안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대책을 마련하라 해갖고 교육부에서 회의도 아주 많이 하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수험생의 부담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영식 교수님께서 혹시 이에 덧붙이실 설명 있으실까요? 우선은 그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인데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지난 이제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일반 고등학교 13,320명을 대상으로 학생과 그의 학부모를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액이 약 1조 원 이상이 경감되었다고 나왔고요. 네. 저는 별도로 저는 이제 이런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시스템을 들어가면 EBS I라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정보들이 로그로 다 쌓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얼마큼 수강을 했는지 그 수강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수강률을 가지고 그 민간 기업에서 그것을 돈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될까?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강률 10% 이상인 대상자만 하더라도 8천억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90% 이상인 자를 하면 3,5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사교육비가 확실히 억제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건 혹시 차트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수강료 10% 2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강료리 혹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하나의 강좌는 보통 20개 정도의 강의로 소규모의 강의 차시 계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들으면 100%가 되는 거고 20개 중에 2개를 들으면 10%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EBS 강의 같은 경우는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클릭만 한 것도 수강을 한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 이상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약 8,200억 정도의 계산이 나온 겁니다. 네. 이성권 대표님, 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올해 수능 출제 오류 때문에 불거진 여러 가지 수능과 어떤 EBS와의 연계 문제에 관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한 것도 또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인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수능 시험 문제 자체가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또 단지 실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또는 수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거의 강제하는 다시 말해 군림하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 게 현재 수능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수능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결국 학생들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올바른 지성, 올바른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시험 문제를 단순하게 사교육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토론자분들께서요, 그 EBS 그리고 수능이 연계 정책이 출현하게 된 배경 그리고 또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성권 대표님 말씀처럼 EBS 연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이성권 대표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EBS 연계 정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고3 교실이 문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지요? 뭐 어제와 그제 진행되어진 뭐 토론에서도 뭐 다 얘기가 된 겁니다만은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거의 교과서가 사라진 지 오래고요. 바꿔 얘기하면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의 합격 여부를 가리는 이를테면 한 문제 더 맞은 것이 정말로 실력이 있는 거냐, 문제 해결력이 있는 거냐, 아니면 창의적인 사고력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적만으로 줄을 세워가지고 모든 능력들이 더욱더 일점이 높으면 능력이 더 출중한 걸로 얘기되어지는 것들은 과연 올바른 것이냐. 바꿔 얘기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 이외에도 다시 말하면 잠재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더욱 중요한 요즘의 태도 내지는 인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대학에서 뽑는다면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은 대학에 뽑히기 위한 과정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올바른 인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들을 추동해낼 수 있는 시험으로서의 역할들을 수능시험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는 수능시험 20년이 지났고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다. 따라서 수능시험이 지향해야 될 바는 다시 말하면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들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자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이성권 대표께서 그 수능 EBS 연계가 과연 그 공교육 정상화에 정말로 기여했느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정영식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애초에 수능 강의는 해열제입니다. 해열제를 장기 투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수능 강의 자체가 해열제이기 때문에 그 해열제 투여 자체가 문제라고 봐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체력을 강화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그 학급당 학생 수가 30.9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수준별 교육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학급당 학생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업무에 가로가 많습니까? 업무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수시로 많은 학생들이 정시보다는 수시로 더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라는 것은 각 대학별로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까지도 교사들이 다 알고 그것을 지도를 하고 또 그거와 별도로 공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업무 부담을 일으키죠.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수능과 EBS 연계가 어떻게 보면 해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드는 궁금증은 수능과 EBS 연계가 되기 전 그 전은 어땠나요? 그때는 뭐 이성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역량 키우는 수업이 아니라 문제풀이식 수업이 아니었나요? 네,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능 시험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수시와 정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전체 학생들을 일렬로 쭉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평가권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시기에는 정부에 의해서 어떤 것도 독점적인 지위가 행사돼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평가에 관한 내용들은 대체로 고등학교에 선생님들에게 돌려주고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이런 학교생활 기록부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뽑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평가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이런 시기는 지났다. 따라서 한 줄로 세우는 이런 방식들을 완전히 탈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능력들을 골고루 재서 아이들의 정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측정 방법들을 동원하자. 그래야 고등학교도 정상화되고 뽑히는 아이들도 정말 좋은 아이들이 뽑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이성권 대표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한번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능과 EBS가 만약에 연계되지 않았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학생들은 어떻게 수능 공부를 해야 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보면 이 거민정 체계 교과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교과서 수가 상당히 많은데 학교에서 도대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교과서하고 참고서를 공부해야 하는지 또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도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양정호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제 EBS하고 수능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상상을 해서 과거에 5년 전 또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면은 저는 지금의 EBS 교재가 고3 수업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10년 전처럼 또는 5년 전처럼 돌아가면은 사설 모의고사나 사설 문제집이 고3 교실을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국 대입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보면 수능이라고 하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고3 교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 그것이 EBS에 의한 값이 저렴한 EBS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사설기관에서 만든 그런 걸 통해서 각종 로비가 고3 담임한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 봐서는 좀 공적인 부분에 의해서 비용을 좀 줄이고 어떤 부분은 학생들한테도 유익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더 훨씬 크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능과 EBS 연계 부분이라는 건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문수 선생님께서 학교에 계신데 고3 교실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수능 EBS 연계 정책 폐지는 사실상 조금 전에 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교육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새롭게 연계를 더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쉽게 출제되는 그런 수능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자체 아까 제가 2011년도 겨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연계 체감률이 너무 낮다 이래가지고 쉽게 출제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지금 또 교육부 내용도 쉬운 수능 기조로 좀 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이성권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느냐 하는 것 자체는 좀 의문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된다면 EBS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또 거민정 교과서라든지 상당히 많은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터뷰한 그런 내용도 나왔지만 뭔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EBS 연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면서 고3 교실 혼란스럽지 않을 거냐,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굉장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성권 대표님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논의의 출발을
EBS와 수능이 연계되면서 물론 사교육비가 저감되고 지역 간의 문제들을 좀 더 격차를 해소했다라고 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의 출발을 사교육비에 둘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뭐냐. 수능시험이 차지해야 될 위치가 무엇이고 앞으로 현재의 상황을 담보할 수 있는,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이런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조 원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계 부담을 줄여줬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수능시험 자체가 한 줄로 세워서 한 문제 차이가 결국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교육적인가에 대한 그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성건 대표님 얘기하시면서 이 사교육비 절감 1조 원 정도 절감 효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수능 연계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우리 고3의 교실이 어땠는가. 저 역시 이제 고3을 보내봤습니다만 1학기 때 모든 과정을 이미 다 끝내버리고 이제 문제풀이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 사설의 민간 출판사들을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지금 EBS 연계 정책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EBS 연계 정책 자체가 근본적인 대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육하시는 어느 누구도 EBS 연계 정책이 최소한의 방법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입시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애초에 2004년도에 시작할 때 바로 사교육비가 결국 학력 대물림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지금 해열제의 형태로 해서 이것을 좀 줄여보자라고 시작한 거거든요. 예. 어느 누구도 그 해열제가 치료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2008학년도를 보면은요, 그때 등급제로 한번 시행을 했었어요. 왜냐면 1, 2점 차이로 애들을 줄 세우지 말고 좀 폭넓게 보는 그런 입장으로 갔었는데 그게 1년 만에 또 폐지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변별도 안 되고 결국은 무책임한 어떤 그걸 저걸 했었고 대안을 내놨었는데 그거 자체 1년 만에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1년 동안 실험대 위에 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책임감 있게 그런 정책 제안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정호 교수님. 네, 저는 한 가지 이거를 만약에 EBS하고 수능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걸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짤막하게 제가 연구를 한 분석을 이렇게 보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만 따지고 봐도 거의 30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요 위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하고 실제로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이 동시에 다 존재합니다. 올해 관련돼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EBS하고 수능 관련돼 있는 연계 정책을 포기했다 하면은 이 위에 올라가는 이 가파른 선이 분명히 더 가팔라져서 결국에는 40조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측을 해보신 거군요.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또다시 이게 어떻게 보면 수능과 EBS 연계 부분에 대한 걸 집중하기 위해서 더 70%가 아니고 90%, 100%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이 EBS와 수능 연계 부분에 있어서 폐지가 얼마나 무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분명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BS 연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입시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문제풀이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EBS가 나서서 EBS 연계를 통해서 가계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EBS 연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좀 한번 또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식 수업,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이렇게 다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과연 수능과 EBS 연계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수능 자체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수능 시험 자체가 예컨대 올해 정시 모집에서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내신 성적은 거의 반영하지 않고 수능 성적으로만 반영해서 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능 점수가 한 문제 차이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과연 이런 경우가 정말 과연 타당한 것이냐. 아이들의 아까 모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제 더 맞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능력이 출중하고 더 문제 해결력이 높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더욱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 그렇다면 수능 형태를 바꾸면은 문제풀이 형식이 바뀔 거고 고등학교 내에서도 3학년에서도 토론과 자유로운 이런 탐구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들을 근거로 해서 뽑자는 것이고 따라서 수능은 상당히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2일차인 토론 날 수능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지만 이성건 대표님께서는 뭐 수능의 본질에 맞게 수능 시스템을 아예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그 EBS 연계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풀이식 수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현재 수능 그리고 또 이 대입 정책의 한계다라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EBS 연계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청석에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지우 학생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BS로 수능을 준비했는지요? 네, 저는 당연히 EBS로 공부를 했고요. 네. EBS 교재의 영향은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고3이 돼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연계가 된다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공부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고요. EBS 교재와 강의 모두 충분히 양질의 강의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어회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일반고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그 4권조차 공부하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한글 해설지만 읽거나 위에 한두 줄만 읽고 전체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요약본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학원도 봤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아서는 이게 정말 진짜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고 악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영어의 경우에는 또 역효과도 있었다라고 또 이렇게 정지우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금수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지금 정지우 학생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직접 체감 그것이 이제 문제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직접 체감률을 좀 높이려다 보니까 지문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그런 경우에 그 연계 방법이 많이 제시가 됐어요. 특히 이제 국어와 영어 영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꾸로 이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해설지를 보면서 그냥 준비를 하고 그래도 이건 이거다라고 이제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지문을 전체 읽지도 않고 그냥 답을 쓰는 그런 이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출제 기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그냥 전 지문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2개의 지문을 이제 포개 쓴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연계 체감률이 낮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을 써서 가야 되고 지금도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쉽게 출제한다고 미리도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좀 학생들 의견 한 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우 학생 옆에 앉아있는 최민성 학생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수능 봤죠? 예,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까? 나름대로. 네, EBS 연계 정책이 어떻게 수능 잘 보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예, 네. 저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모두 다 EBS 연계 교재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EBS 연계 교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반 문제집 한 권을 사면 EBS 연계 문제집은 2권에서 많게는 3권까지도 사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EBS 연계 문제집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네 과목의 네 영역의 EBS 연계 문제집을 전부 풀었지만 오히려 작년에 일반 문제집을 사서 풀었을 때에 비해서 더 경제적 부담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EBS 연계 문제집이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훌륭한 문제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학생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질의 교재에 맞는 무료 강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저희 사교육비에 좀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 영역 같은 데에서 약간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게 개선이 된다면 이러한 부작용보다는 좀 더 그 장점이 많이 있는 EBS 연계 교재를 폐지한다는 것은 약간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값싸고 양질의 교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계가 되지 않았으면 공부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연계가 돼서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내용 같은 거를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영어라는 게 해석이 되어도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못 푸는 경우도 많았는데 일단 내용 같은 건 좀 알 수 있었으니까 영어의 기본 해석 능력만 가지면 어느 정도 영어를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그럼 또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그 EBS 교재로 공부를 해서 대학에 입학한 우리 대학생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희주 학생인데요. 네, EBS 연계로 대학 진학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요? 네, 저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전 이제 1, 2학년 때 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성적이 좀 낮은 편이었다가 3학년에 올라갈 때 이제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서 이제 딱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마음 먹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막막한데 이제 EBS라는 방향이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가 이제 목표가 생겨서 열심히 하려고 한 친구들이 네. 이런 방향을 딱 잡고 공부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는데 그런 사교육에 대한 것이 학생에게는 20만 원이든 7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기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EBS의 경우에는 돈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성적 상승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EBS 연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게 아까 앞서 학생이 말씀하셨듯이 검토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EBS 연계 책이. EBS 교사분들께서 말씀하시듯이 거의 15번이 넘는 굉장히 촘촘한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수능은 이와 달리 그 한 절반도 미치지 않는 좀 얕은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개선을 해야 될 문제지 EBS 연계 자체가 수능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의 원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좀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EBS 연계 교재가 문제풀이식 교육을 좀 많이 시킨다.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확실히 맨 첫 번째 말씀하셨던 학생처럼 영어의 경우는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좀 가혹하게 말해서 공부를 그 친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수능 직전에 벼락치기식으로 본다라고 라는 가혹한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런 요약집을 보음으로써 이렇게 수능 시험장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직관적으로 딱 보고 한 문장만 보고 바로 답을 낼 수 있을 만큼 암기식으로 이렇게 문제풀이가 되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작품만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EBS에 나온. EBS에 나오지 않은 작품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제 수학의 경우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데 수학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 유형이 워낙에 많고 특히 사교육에 문제가 가장 많은 것이 수학인데 그 부분에서 문제 유형을 정해주고 그 쓰여지는 개념들을 EBS에서 방향을 실제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확실히 그런 국어나 영어나 이런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어와 국어의 그 어려웠던 점을 EBS 연계와 잘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난이도, 이 난이도도 EBS 연계 탓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학생인데 이제 국문학과를 지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어 과목에 있어서 좀 독한 마음을 막 갖고 1994년도 이제 첫 수능부터 제가 시험 볼 당시 2013학년도 수능까지 모든 수능의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한 20몇 개 기출문제를 다 풀어본 결과 그 2004년도를 기준으로 2003년도와 2004년도 그 연계를 시작점을 기준으로 문제의 질이 많이 낮아진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딱히 보이지 않았고요. 2002학년도에도 있었듯이 그런 불수능
수능이나 물 수능 문제가 EBS 연계 이전에도 있었던 점을 고려를 하면은 네. 난이도의 문제는 이제 그 과정의 문제일 뿐이지 EBS 연계 자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개인적인 경험을 예를 들면서 EBS 연계를 무조건적으로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희주 학생 옆에 아버님이 앉아 네. 계시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예,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저는 EBS 연계가 상당히 지금 찬성하는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에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적으로는 사회 도서 벽지라든가 그다음에 소외층 층들이 과외를 사교육을 못 받는 그런 층들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바로 EBS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수능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두 문제나 되고 작년에도 한 문제 있었는데 그 문제는 수능 연계가 과연 EBS 연계 때문에 그런 건가? 제 생각에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게 과연 왜 연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수능 EBS 연계에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돼도 되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이지만, 책임지지 않는 그런 풍토에 의해서 책임을 그쪽으로 ABS로 떠맡기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나 따님과 동일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교육비 문제겠죠? 예,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면 보통 한 과목당 여기 대부분 얼마인지는 대충 아실 것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만 세 과목만 해도 상당한 사교육비가 나갑니다. 그거를 사교육비를 줄인 것만 해도 예. 상당히 가게에 도움이 됐고 저희 부부끼리 농담을 하지만 우리 딸은 효자다. 고3 때 남들은 돈 썼는데 우린 돈 벌어줘 줬다. 네. 이렇게 약간 농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녀 따님 두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건강하시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수학 영역 같은 경우 난이도는 조금 우리가 네.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양면성이 쭉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수학 B 영역에서 1등급 컷이 원점수 100점이 됐다라는 것. 이러다 보니까 2등급 컷이 96점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준비하면서 작전을 짠 거예요. 자, 두 문제는 완전히 어려우니까 그거 빼놓고는 다 맞추자. 네. 그런데 이게 3등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그런 불운을 또 맛본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의 긍정적인 측면은 수학이 쉽게 출제된 것에 대한 거는 물론 이제 쉬운 수능의 기조를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모의고사 때부터 좀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출제를 한 거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가요. 네. 그러다 보니 희망감이 생겼고 정말 자기가 평소에 받지 못했던 그런 수능 점수를 받으면서 뭔가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수포자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긍정적인 차원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토론 내용 상당히 열띤데요. 네. 지금 올해 수능 만점자죠. 대구 경신고등학교 이승민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승민 학생의 의견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수능 만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수능 보시는데 EBS 연계가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도 EBS를 중심으로 공부해가지고요. 수능 점수에 좀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수능과 EBS 연계 폐지에는 반대를 하시겠죠? 네, 저도 앞에 분들과 의견이 좀 비슷한데 장점, 단점 모두 있다 생각하지만 연계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에는 저도 반대하거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EBS 교재, 특히 국어, 영어 과목에 좋은 점수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부족했던 과목이고,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온 것 같고요. 또 같은 과목도 다른 여타 시중 교재들보다 훨씬 문제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두세 번 정도 풀고 수능을 봤는데요. 이렇듯이
EBS 연계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실력이 조금 부족한 과목이 있더라도 네. 네, 노력한다면 누구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실력이 모자라도 노력한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그게 수능과 EBS 연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문가분들 나와 계시는데요. 뭐 이미 수능을 치른 학생이긴 하지만 혹시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일단 이런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시험에서 측정하는 능력이 왜곡된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차차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능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매력적인 오답이 아주 매력적일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의 증진이 아니라 비비 꼬여진 함정을 피해가는 기술이고 이것은 문제 해결력이나 고차원적인 창의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변별을 위해서는 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또 문제를 뭐 만점 맞았으니까 뭐 대부분의 매력적인 오답을 다 피해 가셨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정상적인 측정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을 골라내고 함정을 피해가는 이런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시험이야말로 상당히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시험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수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좀 한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지금 얘기한 학생들 얘기를 들으면서 수능 때문에 고3 교실이 황폐됐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학생 얘기를 잘 듣다 보면 너무나 저는 흡족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신의 생각을 잘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의 공교육에서도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런 면에 좀 안심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수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냐, 또 수능 때문에 얘기하신 대로 뭐 매력적인 오답이 됐든 아니면 학생을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수능 그 이전에 학력고사와 관련된 문제는 더 심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암기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를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혹시 암기한 것이 잊어버렸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자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긴 하지만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학생이 이렇게 순서를 매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소한 그런 걸 얼마만큼 줄여가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시험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해 본다면 수능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학력고사보다는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는 당연히 암기력 위주의 시험이었고 책을 싸가지고 절에 들어서 공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해서 수능시험이 만들어지고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또는 선도하지 못하고 다시 이 암기력 위주의 또는 줄 세우는 그런 그 도구로서만 전락했다는 거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예, 뭐 양정호 교수님, 이성권 대표님 두 분 뭐 반박에 재반박해 주셨지만요. 저는 이승민 학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이성권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수능은 매력적인 오답을 피해가는 기술자를 양산하는 제도다. 그럼 이승민 학생 본인이 최고 기술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도 뭐 수능 시험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본질보다는 조금 기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 꾸준하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이야기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모두 수능 EBS 연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마도 그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그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 수능 EBS 연계 정책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요. 극단적으로 그 수능과 EBS 연계 폐지를 호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능 EBS 연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양정호 교수님, 네. 만일 이 수능과 EBS 연계를 폐지한다면은 그 수능 체제 개선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그렇게 큰 부분의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수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 교과서에 있는 부분의 교육 과정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거에 일치하진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 국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비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들 때 이상하지만 이게 문학이 아닌 게 비문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 이외에 과학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가서 이제 파악을 하는 부분인데 결국 그거는 폭이 국어를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수능 관련된 문제 때문에 다른 뭐 교육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봐서는 이제 수능이나 EBS 연계 부분 또 그걸 통해서 또 고등학교 관련된 교육과정이 제대로 굴러간다라고 하는 부분 또는 지금 현재 문제가 바로 해결되고 수능이라는 게 다른 부분으로 변질되거나 또 어떤 형태의 본래의 취지를 좀 찾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이게 그 어떻게 갈지에 대한 걸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지 않은 그런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영식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우리 이제 교육부나 정부가 현재의 그 EBS 수능 정책을 사교육 경감 대책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 아까 이제 제가 수강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 통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EBSI에서 실제 학생들이 듣고 있는 수강률을 아까 조사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국에 약 230여 개 되는 시군구별로 수강률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시군구가 가장 많이 들을까? 우리 강남 3구가 많이 들을 것인가, 서울 지역이 많이 들을 것인가, 상위 20위를 뽑아봤는데요. 이 전체 보시면 거의 50%가 읍면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강률을 이제 평균을 내보면 읍면 지역이 중소도시나 광역시보다 수강률이 훨씬 높아요. 평균 한 40%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군의군이나 행정구 같은 경우는 거의 80%대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 학생들이 EBS 수능 강의를 통해서 특히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나 사교육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여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교육비 얼마 줄였다. 사실은 사교육비는 제가 생각에는 자꾸 저는 이제 경감이라는 말 대신에 억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들은 사교육비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어들 수 있는 사교육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안 잡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교육비 경감이 아니라 해열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교육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은 이 EBS 수능 강의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현재 수능 강의 지원 시스템은 특교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원하거든요. 특교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만약에 하나의 교육 복지 사업으로 한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계속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을 중등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 대책과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EBS 연계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교육복지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성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수능 시험이 요즘에는 이제 뭐 자격고사니 또는 뭐 절대평가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학생들을 바람직스럽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당장에 뭐 절대평가로 한다든지 할 수는 없겠지요. 네.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서 뭐 수능에서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 수능 시험이 변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통해서 본다면 EBS가 차제에 예컨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교육 복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시군 단위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즘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뭐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경쟁도 하게 됩니다. 이 경쟁이라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학생들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여러 경시대회라든지 창의력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개최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EBS는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의 교육복지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교육복지를 신경 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평생학습사회, 학습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EBS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EBS 그러면 뭐 바람직한 방향은 제시를 해주셨고요. 수능과 EBS 연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찬성하시는 기본적으로는 건가요? 수능 시험 체제가 바뀌게 되면 EBS 연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문제풀이 형식의 수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EBS 교재를 만들고 그 속에서 70% 연계니 100% 연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은 그 안에서만 그 문제만 달달달 외우게 되고 결국 암기력을 측정하는 옛날 학력고사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능력 또 어떠한 사고력, 어떠한 창의력을 길러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그것이 고사 형태로,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을 추동을 할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 형태가 바뀌어야 되고 그것은 절대평가든 아니면 뭐 자격고사든 그런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수능은 안 된다. 수능에 대한 사망 선고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수능 체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EBS하고 그 수능 간의 연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금 선생님 좀 차트를 하나 준비하셨네요. 네. 이성권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부모님들이 가슴을 쓸어내릴 것 같아요. 또 바뀌어? 3년 예고제는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작년 11월에 리서치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수능 강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바람직하다가 83.3%입니다. 이거는 그 EBS 수능 연계 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또 수험생의 부담이 그만큼 완화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EBS 연계 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입니다. 이거를 선생님들하고도 달리 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강화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지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맞춰야 될 것이냐. 학부모님 생각들은 강화 플러스 지속이 77.1%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책을 만들더라도 교육하는 그런 분들 내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이슈로 삼아서 과연 그 시험을 보게 되는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면밀히 관찰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금수 선생님께서 뭐 현 시점에서 수능과 EBS 연계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성권 대표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수능의 사망 선고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뭐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학생부 강화 또는 절대평가 뭐 이런 걸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학생들이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은 일부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 왜 이 경쟁이 심해지냐면요. 가고 싶은 대학교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대학교들이 특성화되어지고 또 학생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이런 탁월성을 개발을 한다면 꼭 대학교를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 삶의 터전들 또는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개발할 텐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 직업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물으면 대부분 똑같습니다. 왜 공부하니? 대학 가려고요. 대학 가서 뭐 할 거니? 좋은 직장.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잘 먹고 잘 지내려고요. 이런 획일적인 대답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회에서는 적어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한번 그 이성훈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질문의 논점을 계속 피하고 가셔가지고 저도 좀 옆에 있는데 헷갈립니다. 제가 좀 노골적으로 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수능 관련돼 있는 거에 사망 선고라고 하는 의미하고 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폐지하는 의미하고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사망 선고는 한 줄로 세우는 이런 방식의 수능은 없어져야 된다라고는 얘기고요. 자,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됐건 어떤 시험이 됐건 변화돼서 그 시험이 대입해서 사용이 된다면 그거는 결국에서는 학생들을 그 순서를 이렇게 매길 수밖에 없는 시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에 대한 사망 선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늘 답답한 거는 과연 그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냐, 명확한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에 대한 걸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모호해지면 우리가 들었을 때는 구호만 난무하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은 아 이거 또 바뀌는 거야? 이거 뭐가 바뀌는 거야? 도대체 나는 3년 동안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내 때 바꿔? 이런 얘기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능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 수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본래 취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본래 수능에 있어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라는 3개 과목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걸 원래 측정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탐구, 과학탐구, 심지어 직업탐구가 왜 들어갔냐 하면 그 당시에 모 대통령과 어떤 분이 일종의 보면은 어떤 사석에서 관련된 인물 논의하다 갑자기 직업탐구라는 게 수능에 들어간 그런 악연도 있습니다.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건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본인의 몸집에 뛰어갈 수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짐을 들고서 가다 보고 몸도 무거워지다 보니까 수능이라는 게 학생들한테 힘들어진 겁니다.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돌아가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날씬하게 좀 만들고 진짜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그런 부분에서 핵심은 교수님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에 있는 사탐, 과탐, 관련된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과에 대한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문에 대해서 한문 꼭 들어가야 돼. 제2외국어 꼭 들어가야 돼. 과학탐구에 생물 꼭 들어가야 돼. 이런 요구가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현재 구조가 된 거고 거기서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이런 부분에 놓고 봐서는 수능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EBS 관련된 부분도 조금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 교수님께서 이제 사망 선고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혼자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학생들에 대한 평가권의 문제를 국가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 평가권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주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자세하게 기록을 한 다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독서, 뭐 봉사, 교과, 비교과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정말 바람직스럽게 키워내고 그 결과들을 대학교들은 알아서 평가를 해서 애들 뽑아가는 이런 형태가 정착된다면 수업도 올바로 될 수 있고 공교육도 정상화되고 또 정말 온 국민이 바라는 사교육비도 절감되고 EBS는 원래 이 EBS 연계 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사명했던 국민교육 내지는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네. 제가 사망선고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 줄로 세우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 문제의 형태를 바꾸든 자격고사를 하든 또는 여러 가지 절대평가를 하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식 교수님께서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조금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EBS 연계 정책에 대한 대안을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토론도 시작된 게 수능 오류에서부터 시작을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오류를 이제 1, 2부 때 다룬 내용도 저도 봤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이 제한된 인원이 폐쇄된 공간에서 한다. 그래서 문제은행을 좀 도입하면 어떠냐 했더니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보안적인 문제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EBS 연계 교재 내지는 연계 정책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거칠긴 합니다만 낮은 수준의 문제은행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연계 교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하나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교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공개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 자체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그 EBS 연계해야 되나 아니면은 폐지해야 되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죠. 뭐 수능을 없애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어떠실지, 이 의견에 공감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엔 전라남도 광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셨는데요. 네. 예,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예,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게 전라남도 광양고등학교인데요. 광양고등학교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소개해 주시고요. 오늘 토론 보시면서 느끼시는 의견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우리 광양고등학교는 전라남도 광양시 본강위원회에 있는 면 소재지 고등학교입니다. 예. 22학급 규모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면단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학원이나 또 그런 이 학생들이 학교 교육 외에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열악해서 어떤 과외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교육을 받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 외에 EBS 교육을 통해서 EBS 교육방송 시청을 통해서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수능과 EBS 연계의 덕을 좀 톡톡히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저희 학교가 시골에 있지만 이번에 서울대도 2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예. 한 연세대도 한 7명 정도 합격을 갖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다른 어떤 도시 학생들에 비해서 열악한 여건인데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꾸준히 EBS 교육방송을 시청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EBS와 수능의 연계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전문가분들께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근데 전문가들 나오신 출연진의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수능 연계를 찬성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든가 복수 정답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들의 몫이지 EBS하고는 전혀 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수능과 EBS 연계로 큰 변화를 직접 경험한 전라남도 광양고등학교 올해도 건승하시길 빕니다. 자,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전화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의견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거 수능 그리고 EBS 연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전화 주신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능과 EBS 연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그 연계율이 낮아지면은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수능 체제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바로 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능 EBS 연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지금부터는 합리적인 좀 대안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성곤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자격고사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답게 하고 정말 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을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서로 탐구도 하고 현재와 같은 그런 암기식에 또 문제의 함정을 피해가는 매력적인 오답이 무엇인지 찾아내야만 하는 이런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 따라서 문제 해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럼 자격고사 형태로 바뀐다고 한다면요. 실제적으로 뭐 수능을 대비했던 학교 현장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정말 교육과정 짜진 대로
3년 동안 학생이 어떠한 내용의 공부를 어떻게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특이하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선생님들이 요즘에 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시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대학교에서는 뽑으면 될 것이다. 물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대학교의 아마 자율권일 겁니다. 이 자율권들을 완전히 보장해주게 되면 일각에서는 본고사의 부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따라서 어느 정도는 본고사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논술도 약간 변형된 형태로, 예컨대 뭐 에세이 형태로라든지 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고요. 또 면접도 요즘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만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말로 사실인지, 학생들이 정말로 그런 과정들을 정상적으로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 차원의 면접, 이런 알기 쉬운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행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어제 저희가 그 토론을 하면서 이 자격고사에 대해서는 한계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짚어봤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학교에 있어서 또 내신이 강화됐을 때 이 평가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문제는 2016학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학생들 숫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내년도 전형이 이미 발표됐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일각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뢰성 때문에 결국 수능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이미 특히 상위권 일부 대학에서는 더 많은 아이들을 학생부 종합전으로 뽑고 있고, 따라서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기록하신 내용들을 신뢰롭게 여기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고등학교의 책무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루아침에 사회가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정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그 자격고사화 되면은 이게 지금 뭐 여러 수능 관련돼 있는 뭐 시골 지역이나 또는 이제 학원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EBS만 보고 EBS 교재만 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시골이나 이런 지역에서 좀 학원이라든지 접근이 좀 그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서 자격고사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 제가 보기에는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골에 있고 그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오기는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 현재 구조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본인이 실력이 나온 부분에 맞춰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 부분에 기회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기회 측면에서 분명히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EBS하고 수능이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EBS 문제가 좀 좋아서, 이게 이제 수능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의 수능을 보기 때문에 이게 제한적입니다. 문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는. EBS는 하지만 무한대라고 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10배 정도는 문항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의미에서 제대로 된 좋은 문항을 만들면 학생들한테 그걸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좀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문제를 만든다면 저는 그 문제가 EBS에 연계된다면 100% 찬성을 할 겁니다. 왜냐? 학생들한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양적인 연계보다는 좀 질적인 연계, 좋은 문제를 통한 질적인 연계를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EBS나 학생이나 대학이나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봉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아직까지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광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저걸 됐는데 저희가 나주나 이런 데 가면 상담을 해보면 내신이 좋아도 너무 좋아요. 거의 뭐 1점 초반대. 그래서 그럼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져와 봐라. 그러면 쭈뼛쭈뼛해요. 거의 2, 3, 4 이렇게 되면 2등급 2개 정도를 맞춰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데 거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더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이제 선생님께서 많이 주장을 해주시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수능이 좀 쉬워져야 된다라는 얘기고, 수능이 쉬워져야 준비를 그렇게 뭐 정말 타이트하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학교 생활도 하고 그래서 학교 활동도 적어낼 수 있는 그런 양 측면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제안을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왜 적성검사 전형을 그렇게 다 죽여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원래 그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 입학사정관제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지방공청회에 내려갔더니 우리는 서울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죽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과전형이 줄고 종합전형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성검사 전형을 하면 5, 6등급 학생들도 좀 노력을 하면 좀 뭔가 좀 희망감도 있고 교실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아톰들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 아톰들을 좀 많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거일 텐데 그건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그게 사교육비 또 상승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싸잡아가지고 네. 죽여나가지고 뭐 학생들이 중간에 희망감을 좀 잃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정영식 교수님께서 대안 있으시면 아까 문제은행 비슷한 얘기 하셨었던 것 예, 같아요. 이제 문제은행은 네.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좀 낮은 수준 그렇습니다. 개방형 문제은행으로 네. 우리 교재가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교육을 조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아까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학급 환경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교사가 혼자서 그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과정을 가르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우리 EBS 수능 이 체제 내지는 EBS 강의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통계를 보니까 우리 EBS에서 전체 강좌 중에 기초 강좌가 7.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심화 강좌는 15.5%입니다. 둘이 합쳐봐야 20%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못하는 게 기초 강의와 심화 강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강의가 오히려 많이 늘어나서 이런 그 선생님들 학교에서 못하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네. 좀 도와주는 그런 교육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그 네 분 토론자분들께서 수능과 EBS 연계 방향으로 EBS가 좀 문항의 질적 개선에 좀 힘을 쏟아야 된다. 또 이렇게 연계 방식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다양한 의미에서의 어떤 이런 다양한 연계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합리적인 대안 제시하실 거 있으신지요? 아까 이제 양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반론을 좀 하자면요. 자격고사로 하게 되면 뭐 지역에서 대학을 가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금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지방의 학생들은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학을 가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결과를 가지고만 따질 것이 아니라 결국 EBS 연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든지 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잘 배울 수 있고 좀 더 나은 어떤 정체성이나 사회 책임감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같은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는 학생과 안 좋은 환경에 있는 학생이 둘이 있다면 누구를 더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좀 더 노력하면 더 많은 평가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따라서 수능에 의해서 줄 세워지는 방법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정호 교수님. 저는 뭐 간단히 하나 그 EBS가 앞으로 조금 가야 될 방향 또는 공교육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능과 EBS 연계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제안을 드리면 그 작년에 거쳐서 그 평가원에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내신 시험에서 문항 관련돼 있는 걸 다양하기 위해서 문제은행 방식으로 풀을 제공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BS에서도 지금의 EBS에서는 당해 연도에 쓰기 위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만 통으로 제시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만약에 수준이 조금 더 높은 학생이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문항들을 찾아서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이렇게 고단위 형태의 EBS를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걸 좀 더 배울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새로운 걸 얻을 수 있고 좀 낮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단계 좀 앞서 나가는 걸 좀 배울 수 있도록 기초를 탄탄히 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제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 다른 분 뭐 계신가요? 연계가 아니라 수능 네. 출제가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수능 출제 대안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EBS 연계의 역할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연예인 그 수능 출제가 이제 온 나라가 그 혼란에 빠졌는데요. 네.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그 복수 정답 처리를 하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영어가 3등급이 되면서 합격을 한 그런 영광을 가진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복수 정답이 아닌 곳에서 마크를 한 학생들은 또 황당해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문제가 최상위권 변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자연계 쪽으로 봤을 때는 만점 맞은 학생들하고 1등급 컷하고의 그
간극 자체가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2번의 수능을 보는 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어떤 수능을 한 9월 정도에 보고 11월 달은 진짜 어려운 네. 그 최고수들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수능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출제 기간이 짧다라는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물론 들어가신 분들 안 들어가시려고 하고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면 기간을 네. 늘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네. 오류가 안 생겨야 되니까. 네, 오류는 그렇지만 이 학생 네. 2번 보는 이런 학생 입장에서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9월 평가와 네. 모의 평가도 보는 거기 때문에요. 네.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9월도 어차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EBS 연계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EBS 연계가 그대로 지켜져야죠. 네. 지켜져야 되고 네. 그렇지 않다라면 현재 사교육비가 23만 9천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렇다라면 이게 있는 집에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없는 집은 상당히 큰 그런 충격을 받을 수 네.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뭐 대학까지 교육비가 3억 원이다. 네. 이런 얘기 떠돌고 있고 또 네, 저출산 네. 1.19 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네. 그러면 인구가 없다. 그럼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잘 네.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교육이 다시 살아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것을 네. 꼭 기억을 해주시기 저출산 바랍니다. 문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학생들 그 수능 시험을 2번 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번 학생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최민성 학생 어떻게 2번 보면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수능 2번 보는 것만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아니, 최고수는 못 가른다 그러니까 네. 다른 형태의 시험을 한번 보자. 결국은 이제 그 현재 예. 그 수능 체제 시험에 있어서 이 난이도의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한번 꼬집어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네 분 토론자들께서 합리적인 대안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서도 방청 속에서 저희가 지금 토론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EBS 학교교육기획부의 심삼수 부장님께 계십니다. 오늘 토론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앞으로 수능 EBS 연계 정책에 대해서 네, 어떤 방향을 잡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아주 실제적인 아까 그 교육과정 우리 EBS 커리큘럼 설계에 관한 이 깊은 조언까지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희가 이 EBS 수능 연계 정책을 하면서 사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들을 만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날 때는 참 뿌듯합니다. 이렇게 EBS를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매우 보람도 느끼는데요. 네. 그리고 또 지역 같은 경우 갔을 때도 제가 그 광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학교 자랑을 좀 덜 하셨는데 제가 그 학교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EBS 활용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들로부터도 아주 좋은 격려와 감사의 표시를 받았습니다. 네. EBS 수능이 그 학교를 변화시킨 건 아니고 이 EBS 수능 연계가 그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좋은 디딤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전남 광양고 같은 경우는 이 교장 선생님 한 분의 리더십이 어떻게 학교를 바꾸는가를 보여줬고 그렇게 지역에 있는 시골의 한 학교가 바뀌었을 때 그 지역 사회가 학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면서 지역이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하는 모습을 실제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의 일부 지역의 선생님들로부터입니다. 이 상당한 선생님들이 지금 이 교육 과정을 황폐화시키고 있고 EBS가 모든 이 교육 공교육을 비정상화시키는 어떤 그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해명을 하고 싶은 게 EBS 수능 연계 정책이 아까 우리 앞에 최희주 학생도 얘기했지만 사실 3학년 때 바짝 한번 제대로 힘을 줘서 공부할 수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12년의 교육과정 가운데 11년 동안 또 고등학교만 얘기하면 1, 2학년 동안 학생부 전형이 60%가 넘는 이 상황에서 그 학생부에서 기록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비록 3학년 1학기 때는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문제풀이식 하는 것은 정말 저희도 아쉽습니다. 네. 그렇지만 1, 2학년 때 3학년 때 EBS 연계 정책이 있기 때문에 1, 2학년을 선생님의 생각 선생님의 교육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제공하지 않느냐라는 다른 차원에서 좀 네. 해명을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약 2달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서 우리 EBS의 이러닝을 배우러 많은 이 견학을 오고 참관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방송만 갖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실제로 여기서는 이 컨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 같은 경우도 플랫폼만 제공할 뿐이지 컨텐츠를 원천으로 저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EBS 같은 경우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예.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선례가 돼서 많이 배우러 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정책과 EBS라는 공영방송과 이런 이러닝이라는 시스템이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학생 하나를 가운데 두고. 그래서 또 여기에는 실제로 공교육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충분히 EBS 수능 연계만 갖고 이게 교육의 본질에 맞니 안 맞니라고 따지기보다는 네.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 교육도 이 정치, 사회적의 한 파트라고 본다면 EBS 수능 연계 정책을 네. 좀 그런 넓은 차원의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이게 좀 우리 사회의 디딤판, 계층 간 이동의 돌파구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네. 더욱더 많이 제공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네. 애정 어린 시각으로 봐주신다면 네. 저희도 꼭 사교육비 경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네. 좋은 콘텐츠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능과 뭐 EBS 연계 정책의 가치 또 네. 아쉬운 사회적 인식에 네.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인터넷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토론 보시는 와중에 꾸준하게 의견 접수 잘 하고 있었는데요. 네. 시청자 의견이 전화로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1757님, EBS가 도움 많이 된다. EBS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꿈을 꿀 수 있었다. 연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 주셨고요. 또 EBS 연계 폐지 안 된다. 교재값이 싸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었다. 연계 폐지하면 사교육 난리 난다. 이런 네. 의견도 주셨고요. 또 방송 없어지면 가난한 집 아이들 어떻게 하란 말인가. 대안 있나.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또 그 밖에는요. 수능과 연계 정책을 계속할 때 변별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책의 품질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사분들 연구할 시간 별로 없기 때문에 질 좋은 교재 만들 수 없다. 또 교재에 맞춰 수업을 하다 보면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진다. 이런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상당히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EBS에서 준비한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 3부작 모두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님, 그리고 한국교육정책 교사연대 대표이자 대진고등학교 교사이신 이성권 선생님, 네, 그리고 EBS 입시분석위원이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석고등학교 이금수 선생님, 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정영식 교수님 네 분을 비롯해서 방청석에 자리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흔히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당장의 결과물보단 앞선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으로 수능과 EBS 연계 정책의 합리적인 해법 모색을 통해서 이 교육 백년지 대계의 의미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번 수능 사태도 그렇고 교육 문제가 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이 안타까운 것은 교육의 주인인 학생에 대한 배려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업체와 언론의 호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교육에 대한 과제의 무게는 그 어느 것보다도 무겁습니다. 네, 오늘 EBS 특별 생방송 흔들리는 수능 대안은 있는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